사건은 1970년 뼈를 깎는 추위가 영일만을 덮친 어느 겨울날에 터졌습니다. 건설 중인 핵심 발전 설비의 콘크리트 타설 상태를 점검하던 박태준의 눈이 갑자기 멈췄는데요. 돋보기를 들이대듯 꼼꼼히 살피던 그의 눈에 아주 미세한 실금 같은 균열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제철소 건립은 누구도 믿지 않는 망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은행 IBRD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제철소 건립 계획서를 보고 대놓고 비웃었을까요? 대한민국 포항 영일만은 축복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비릿한 바닷바람과 눈을 찌르는 모래알만이 가득한 버려진 황무지였는데요. 당시 차라리 그 돈으로 엿을 사 먹어라. 후진국이 제철소를 짓는 건 어린애가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꼴이다라며 조롱 섞인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하지만 박태준은 이 조롱을 가슴 깊숙이 빗으로 꽂았습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인 상황에서 그는 시니어의 결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숨을 건 집념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번듯한 사무실 대신 모래바람이 들이치는 가건물에 야전 침대를 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명장 롬멜 장군이 사막의 전차 안에서 잠을 자며 적을 압도했듯 박태준 역시 야전 침대 하나에 몸을 맡긴 채 24시간 현장을 지휘했었는데요. 그의 별명은 어느덧 박태준 회장이 아니라 영일만의 귀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공사장의 중장비들이 기지개를 켜기도 전 그는 이미 장화를 신고 현장을 누볐는데요. 그 장화 소리는 직원들에게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볼트 하나, 철근 한 토막의 각도까지 직접 확인하며 타협이란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일반적인 현장 감독이라면 콘크리트 마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넘어갔을 수준이었지만 박태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중장비를 몰고 와 직접 설비를 밀어버리려 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현장 소장과 외국인 기술자, 참모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와 그의 앞을 육탄으로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얼마짜리 설비인 줄 아십니까? 거의 다 지었습니다. 80%가 완공됐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보수하고 덧칠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 현장 소장의 절규 섞인 만류에 박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짐승처럼 포효했었는데요. 보수, 덧칠, 이 틈 사이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새어나가는 게 안 보여? 내 눈엔 이 균열이 조국을 팔아먹는 반역의 틈으로 보여. 적당히 지어서 쇳물을 뽑겠다고? 그건 쇳물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피눈물을 뽑는 거야. 부실한 뼈대 위에 세워진 강철 왕국은 사쿠라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당장 다 부수고 다시 지어. 내 사전에 적당히란 단어는 곧 죽음뿐이다. 박태준은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실제로 80% 이상 완공되어 가동을 눈앞에 둔 발전 설비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수십억 원, 당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된 거대 구조물이었습니다. 폭파 버튼을 누르기 직전 현장에는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설비가 먼지 구름 속으로 비참하게 주저앉았는데요. 포항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은 그 먼지 속에서 박태준은 주저앉아 통곡하는 직원들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울지 마. 지금 이 폭발음은 우리가 실패한 소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산고의 비명이야. 실패를 숨기고 구차하게 살아남는 건 비겁한 짓이다. 누군지 알고도 살 수 있을까? 부실한 쇠를 만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멀쩡히 살아남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짓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야.
우리는 오늘 이 먼지를 마시며 다시 시작한다. 그의 완벽주의는 광기에 가까웠지만 그것은 자신을 태워 나라를 살리겠다는 노장의 처절한 사직생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전 직원을 차가운 바닷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가 치는 오른쪽을 가리키며 대한민국 산업사에 영원히 기록될 우향우 정신을 선포했었는데요. 잘 들어라. 이 제철소는 우리 조상들이 일제 치하에서 흘린 핏과 그 눈물 어린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짓는 거다. 만약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조상들 앞에 대죄를 짓는 것이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자격도 없다. 그때는 누구랄 것도 없다.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너희 모두 오른쪽으로 돌아 저 포항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살아서 돌아올 생각 마라. 이곳은 제철소가 아니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박태준은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야전 침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칼날 같은 모래바람을 마시며 폐가 굳어가는 끔찍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밤낮으로 거친 공사장을 누비느라 그의 폐는 이미 시멘트 가루와 성면, 모래바람으로 인해 돌처럼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야전 침대에 누워 피 섞인 기침을 쏟아내면서도 그는 현장의 작은 망치질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세웠습니다. 박 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잠시만이라도 서울병원에 다녀오십시오. 이러다 제철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회장님부터 돌아가십니다. 몸이 먼저 아닙니까? 직원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박태준은 피 묻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몸, 내 건강? 쇳물도 안 나왔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내 심장이 뛰는 한 이 현장을 떠날 수 없어.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다면 내 시체를 저 용광로 밑바닥에 던져라. 그럼 내 영혼이라도 그 뜨거운 불꽃을 지키며 강철을 만들어낼 테니까. 이게 내 숙명이고 우리 세대가 짊어진 피할 수 없는 십자가다. 그의 폐부 깊숙이 박힌 모래알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숨을 쉴 때마다 그를 난도질했지만 박태준은 그 고통을 기꺼이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80%의 성과를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쌓아 올리는 그 지독한 결벽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경외하는 강철 왕국 포스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성공을 코앞에 두고도 부실과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던 이 시니어의 광기 어린 집착.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적당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강렬한 경고이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거인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그는 오늘도 야전 침대 위에서 쇳물보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듭니다. 박태준의 리더십은 단순히 엄격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공포와 사명감이라는 두 개의 칼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지독한 줄타기였는데요. 1970년대 초 포항제철 건설 현장은 말 그대로 도살장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태준은 건설 공기가 단 하루라도 늦어지거나 작업자의 태도가 느슨해지는 꼴을 단 1초도 견디지 못했었는데요. 그에게 제철소 건설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실패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박태준은 전 직원을 영일만 백사장에 집합시켰습니다. 칼날 같은 바닷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눈을 뜰 수 없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던 그곳에서 박태준은 거친 나무 판자로 급조한 단상에 올라 바다를 가리키며 그 유명한 우향우 정신을 선포했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영일만 바다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제철소 짓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똑똑히 아는가? 대일 청구권 자금, 우리 조상들이 일제 치하에서 짐승처럼 끌려가 고초를 겪고 흘린 눈물과 피의 대가야. 8천만 달러,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이나 돈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채찍에 맞고 광산에서 매몰되어 죽어간 목숨값이라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다. 조상들의 영혼을 우리 손으로 2번 죽이는 꼴이란 말이다. 실패하면 여기서 전부 오른쪽으로 돌아 우향우해서 저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나부터 제일 먼저 신발 벗고 저 바다로 걸어 들어갈 테니 너희도 그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현장을 떠나라. 죽음이 두려운 자는 이 나라를 세울 자격이 없다.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준의 눈에는 진심으로 실패하면 자결하겠다는 광기 어린 진심이 서려 있었는데요. 현장에 모인 수천 명의 직원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박태준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부실의 기미가 보이거나 공사가 지체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현장 간부들의 뺨을 때리거나 입에 담기 힘든 불호령을 내리며 기강을 잡았었는데요. 그의 사자후가 들리는 날이면 현장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도살장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에게 꾸지람을 듣느니 차라리 용광로에 뛰어드는 게 낫다는 말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돌 정도였지만 직원들은 그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태준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음에도 번듯한 숙소 하나 잡지 않고 현장 가건물에 야전 침대를 펴놓고 잠을 잤는데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빗물이 새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가 먹는 것은 언제나 식어빠진 컵라면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장화를 신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할 때 박태준은 그들 곁에서 똑같이 모래바람을 마시고 똑같이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현장 인부들에게는 신의 계시와도 같았는데요. 어느 날 밤새 현장을 돌다 체력이 바닥나 쓰러질 뻔한 박태준을 본 비서가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었는데요.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벌써 며칠째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라면으로 때우시지 않습니까? 모래바람 때문에 폐가 이미 상하셨는데 제발 잠시만이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녀오십시오. 여긴 저희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제철소는 누가 만듭니까? 그러자 박태준은 입가에 묻은 핏덩이가 섞인 기침을 뱉어내며 비서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으로 비서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그는 이렇게 포효했습니다. 입 닥쳐. 쇳물도 안 나왔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조상들의 핏값이 용광로 속에서 끓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나를 위해 흘릴 눈물이 있다면 차라리 현장에 콘크리트 한 바가지라도 더 부어. 내가 여기서 만약 쓰러져 죽는다면 유언이다. 내 시체를 저 용광로 밑바닥에 던져 넣어라. 내 살과 뼈가 녹아 쇳물이 된다면 내 영혼이라도 저 뜨거운 불꽃 속에서 이 나라의 강철을 지킬 테니까. 그 전까지는 죽음조차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데려가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용광로의 온도 1500도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박태준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개인적인 사치이자 조국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폐부 깊숙이 올라오는 지독한 통증을 억누르고 그는 다시 해진 장화를 고쳐 신었습니다. 직원들은 야전 침대 머리맡에 수북이 쌓인 빈 약봉지와 말라비 틀어진 라면 용기를 보며 박태준의 도끼가 결코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국가를 향한 처절한 사명감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장 간부들은 박태준의 우향우 호령에 밤잠을 설치며 공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박태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무거운 책임감에 압도당해 차마 쉴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박태준은 공사장 바닥에 주저앉아 인부들과 담배를 나눠 피우며 그들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힘든가? 나도 힘들다. 사람이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일 우리 자식들이 타게 될 기차가 되고 배가 되고 튼튼한 건물이 될 거다. 조상의 핏값을 헛되이 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죽어 없어져도 우리가 만든 이 강철은 영원히 남아서 이 나라를 지탱할 거다. 그것만 생각하고 버티자. 이것이 바로 박태준식 도살자 리더십의 실체였습니다. 공포와 체벌로 사람을 움직이게 했지만 그 공포의 끝에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시체를 용광로에 묻으라고 포효했던 이 노장의 진심, 여러분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박태준은 매일 밤 야전 침대에서 기침을 쏟아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지 알고도 살 수 있을까? 그는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조국이라는 거대한 주인을 위해 내 심장을 기꺼이 녹여서 강철을 만드는 연금술사로 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컵라면을 씹으며 쇳물을 기다리던 그의 핏발선 눈동자가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불꽃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박태준은 단순히 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패배주의에 물든 민족의 가슴에 할 수 있다는 강철 심장을 이식한 집도이였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이 있었기에 포항 영일만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죽어도 회장님 곁에서 죽겠다며 바다 대신 용광로를 향해 돌진하게 만든 힘.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숭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오늘날 포스코의 거대한 굴뚝이 연기를 내뿜을 때마다 우리는 박태준의 그 지독했던 우향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에게 던지는 거인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 포항 영일만의 모래사장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고로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제철소가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던 정치권의 검은 손들이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들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들은 포항제철이라는 이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철소의 각종 공사 수주권을 자신들의 라인이나 뒷배를 봐주는 업체에 넘기라며 박태준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박태준은 이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철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철을 만드는 곳이다라는 게 그의 철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치권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태준을 향해 독불장군, 통제불능의 군인, 박정희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간신이라 부르며 온갖 음해와 허위 투서를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제철소 현장에는 뜨거운 쇳물과 모래바람이 불었지만 박태준의 집무실에는 그보다 더 지독하고 비열한 정치적 외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결정타는 어느 날 저녁 서울 종로의 한 비밀스러운 요정에서 터졌습니다. 정치권의 내로라 하는 실세 한 명이 박태준을 은밀히 불러냈었는데요. 방 안으로 들어선 박태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화려한 술상이 아니라 그 옆에 놓인 육중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정치인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박태준에게 독이 든 만찬을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 이제 적당히 좀 합시다. 제철소도 거의 다 지었겠다.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당신 자리가 보존될 거 아니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 수주권 몇 개만 우리 쪽 업체에 넘겨주면 앞으로 당신이 청와대에서 무슨 소리를 듣든 우리가 다 막아주겠단 말이오. 자, 이 가방 좀 열어보지. 가방 속에는 당시 집 한 채를 수십 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태준의 가슴 속에서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술잔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독한 양주를 정치인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었는데요. 술에 젖어 당황한 정치인이 어버버하며 안경을 닦는 사이 박태준의 사자후가 요정의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챙기려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에 짐승처럼 끌려가 광산에서, 전쟁터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죽어가며 받은 눈물값이야. 대일 청구권 자금, 그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라는 성스러운 자금이지. 당신들 배 불리라고 준 푼돈이 아니란 말이다.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이 돈에 손댈 생각해봐. 그땐 내가 군복 다시 입고 당신들 뒷덜미를 잡고 포항 용광로 속에 쳐넣어 줄 테니까. 쇳물보다 더러운 놈들 같으니라고. 박태준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정치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태준을 파멸시키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태준이 대통령의 허락 없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제철소 건설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는 허위 보고서가 매일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차고 당장이라도 해임되어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박태준은 도망치거나 타협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단신으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품 안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그리고 그 옆에 만년필을 놓았습니다. 각하, 저를 믿으신다면 여기에 사인해 주십시오.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제철소 건설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전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항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저는 조상의 핏값을 더러운 정치꾼들에게 넘겨주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제철소를 지키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의 핏발선 눈과 진심 어린 떨림을 읽었습니다. 그는 박태준이 제철소에 어떤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말없이 만년필을 들어 종이 한가운데에 자신의 친필 서명을 휘갈겨 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사의 전설로 남은 종이 마패 사건입니다. 그 백지에는 아무런 글귀도 없었지만 그 서명 하나로 포항제철에 관한 모든 전권은 박태준에게 있으며 누구도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천하무적의 명령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박태준은 그 종이를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소중히 품고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음해하고 요정에서 뇌물을 건네며 모욕을 주었던 정치권 실세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박태준의 해임 소식을 기다리던 그들 앞에서 박태준은 서서히 그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보았나? 이게 각하께서 내게 주신 전권이다. 이제부터 제철소의 볼트 하나, 너트 하나 건드리는 놈은 각하에 대한 반역이자 이 나라의 미래를 짓밟는 역적으로 간주하겠다. 다시 한번 내 면전에서 이권이니 수주권이니 돈 이야기 꺼내는 놈은 이 마패로 그 자리에서 목을 쳐주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들의 그 더러운 입에서 제철소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역겹다. 대통령의 친필 사인을 확인한 정치인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이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칼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박태준은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다시 한번 일갈했습니다. 시니어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세월을 버텨온 노련함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권력의 정점과도 맞설 수 있는 강철 같은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언제든 던질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박태준은 이 종이 한 장으로 제철소라는 거대한 성체를 정치라는 거센 풍파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요정의 화려한 술상과 청와대의 차가운 백지 사이에서 박태준은 고독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날 사인을 거부했다면 그는 정말로 영일만 바다로 달려가 우향우를 실천했을 인물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결벽증과 결단력이 있었기에 포항제철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질 좋은 강철을 뽑아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억 원의 뇌물을 얼굴에 끼얹고 대통령에게 백지를 내밀며 배수진을 쳤던 이 노장의 패기를 보십시오. 박태준은 정치라는 하이에나, 때로부터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을 지켜낸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퇴임할 때까지 단 한 주의 주식도 가지지 않고 청렴을 유지했습니다. 종이 마패로 지켜낸 제철소가 자신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과 조상의 핏값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는 자동차,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건너는 다리들의 뼈대가 된 그 강철 속에는 박태준이 요정에서 뿌렸던 술잔의 분노와 청와대에서 받아낸 종이 마패의 결연함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며 오직 역사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박태준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1973년 6월 9일 새벽 7시 20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 1고로, 이른바 민족의 고로 주변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과 팽팽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운명의 시간이 단 10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제철 전문가들이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 것은 사막에 꽃을 피우겠다는 망상이다라고 조롱했던 5년 전의 독설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현대식 용광로가 드디어 첫 출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고로의 가장 뜨거운 지점인 출선구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5년 전 실패하면 우향우해서 바다에 빠져 죽자는 서슬퍼런 맹세에 목숨을 걸었던 핵심 참모들과 기술자들이 핏발 선눈으로 고로를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몰골은 참혹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탓에 눈등은 움푹 들어갔고 얼굴은 시커먼 그을음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여기서 쇳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사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파산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박태준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68년 처음 영일만 모래바닥에 야전 침대를 폈던 날, 건설 자금이 부족해 일본을 제집 드나들듯 오가며 굴욕을 견디던 날, 정치권 하이에나들이 제철소 수주권을 내놓으라며 협박할 때 대통령에게 백지 한 장을 내밀며 배수진을 쳤던 그 모든 순간이 고로 속에 뜨거운 열기와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폐를 찌르는 통증에 피 섞인 가래를 뱉으면서도 쇳물을 보기 전엔 죽을 자격도 없다며 자신을 채찍질해왔습니다. 7시 28분입니다. 고로 내부 온도 1500도 돌파. 현장 감독의 갈라진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영일만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로 안에서 원료가 굳어버리는 냉고로 현상이라도 발생한다면 포항제철의 꿈은 그 자리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7시 30분 정각.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출선구의 막의 역할을 하던 진흙 덩어리가 뚫리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선홍색의 찬란한 빛을 내뿜는 1500도의 액체 괴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그것은 금속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붉은 피와 같았습니다. 쇳물이 물길을 따라 넘실거리며 거대한 불의 강을 이루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왔다. 진짜 쇳물이다. 우리가 해냈어. 가장 먼저 소리를 지른 것은 현장 인부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자를 집어 던지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는 이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이들, 쇳물의 열기에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이들이 뒤섞여 영일만은 그야말로 눈물과 환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박태준은 그 아비규환의 기쁨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쇳물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었는데요. 그의 뺨을 타고 굵은 액체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기쁨의 눈물이라 생각했지만 박태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가슴 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지독한 고독, 자신을 믿고 목숨을 걸어준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조상을 향한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경례를 마친 후 첫 쇳물이 식어 형성된 거대한 슬래브 철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위에서 뜨겁다고 말렸지만 박태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훈훈한 열기가 가시지 않은, 아니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그 철판 위에 자신의 떨리는 손바닥을 지그시 얹었습니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강렬한 온기는 마치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며 내뿜는 고동 소리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는 철판의 감촉을 느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현장의 그 어떤 함성보다도 묵직하게 중얼거렸었는데요. 보았나? 이게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심장 소리야? 누군지 알고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야전 침대 위에서 피를 토하던 그 지옥 같던 밤들이 이 붉은 쇳물 한 줄기에 다 녹아내리는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민족이 아니다. 남의 나라 쇠를 빌렸으며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겐 이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의 심장이 생겼어. 얘들아,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의 순간도 잠시 박태준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쇳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며 평생을 짓눌러온 긴장감이 일시에 풀린 탓이었을까요? 박태준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었는데요. 주위의 비명과 함께 직원들이 달려왔을 때 박태준의 안색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난 5년의 세월은 그의 육체를 이미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독한 성면 가루와 모래바람, 그리고 매일 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잤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의 폐는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석회화 증세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심장은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박태준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쇳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저 불꽃이 꺼지면 안 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의사 불러. 빨리 구급차 불러. 현장은 순식간에 비극적인 분위기로 반전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방금까지 환호하던 목소리로 이제는 박태준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박태준은 입가에 비치는 검붉은 핏자국을 닦아낼 힘조차 없었지만 자신을 부축하는 비서의 손을 꼭 쥐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저 쇳물 끊기지 않게 해라. 내가 없어도 저 고로의 불꽃은 영원해야 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알겠나? 박태준은 그렇게 현장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도 산소 호흡기를 거부하며 고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에게 제철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땔감으로 태워 만든 거대한 재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973년 6월 9일은 단순히 한국이 철강 생산국이 된 날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조국을 위해 자신의 심장과 폐를 용광로에 바친 가장 숭고하고도 처절한 희생의 날이었습니다. 박태준이 쓰러진 바닥에는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고 그 위로 흐르는 쇳물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핏줄이 되었습니다. 박태준의 폐는 굳어갔지만 그가 만든 강철은 멈추지 않고 흘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는 자동차, 우리가 사는 고층 아파트, 우리가 건너는 한강의 다리들, 그 견고한 철강 구조물 안에는 1500도 쇳물 앞에서 거수경례를 올리고 쓰러졌던 한 거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박태준은 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부러지지 않는 뼈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새벽의 기적을 우리는 오늘날의 풍요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거대한 산맥이자 포항제철의 상징이었던 박태준의 노년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재벌의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와 70년대 영일만의 혹독한 모래 폭풍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버린 자신의 육체와 버리는 처절한 마지막 전쟁이었는데요. 평생을 강철의 사나이로 불리며 1500도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를 이겨냈던 그였지만 세월의 파도와 젊은 날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들이마셨던 지독한 먼지들은 끝내 거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위대했던 것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지켰던 시니어의 마지막 자존심, 바로 청렴과 무소유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포스코를 일궈낸 창업주의자 리더로서 박태준은 마음만 먹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가 되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의 삶은 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포스코의 주식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박태준은 바보 아니면 성인이다라는 비아냥과 존경이 섞인 탄식이 동시에 나왔었는데요. 그는 친인척들을 요직에 앉히거나 반개 회사를 만들어 이권을 챙기는 당시의 관행적인 재벌식 경영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포스코는 자신의 사유물이 아니라 조상들의 핏값으로 세운 민족의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년의 박태준을 찾은 한 지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회장님의 노후를 위해서 주식 몇 주라도 챙겨두시지 그랬습니까?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포스코가 있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박태준은 핏기 없는 얼굴을 엄하게 굳히며 지인을 꾸짖었는데요. 잘 듣게. 내 가슴속 심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조국이야. 이 제철소는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초를 겪으며 받은 눈물 어린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지은 거란 말일세. 내 것도 아닌 걸 탐내는 건 도둑놈이나 하는 짓이지 대한민국 군인 박태준이 할 짓이 아니야. 나는 이 나라의 강철을 바치러 갔지 내 주머니를 채우러 영일만에 간 게 아니란 말일세. 내 이름 석자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역사에 대한 예의라고 믿네. 그의 무소유 정신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퇴임 후 서울 부가 현동의 낡은 자택 한 채를 제외하고는 현금 자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말년에 병원비가 모자라 주위 지인들과 포스코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어야 했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스스로를 가난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전 재산은 이미 사회에 환원되었고 자녀들에게는 단 1원의 유산이나 기업 경영권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를 축적하기 위해 혈안이 된 수많은 리더와 권력자들에게 던지는 박태준식 철의 경고이자 숭고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박태준의 생명이 꺼져가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 고통받던 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수술실에서 환부를 절개한 의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태준의 폐 흉막 부위에서 주먹만 한 크기의 거대한 석회 덩어리들이 여러 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석회화 현상이었지만 그 본질을 아는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5년 동안 영일만 현장에서 야전 침대를 펴고 잠들며 들이마셨던 시멘트 가루, 성면, 그리고 날카로운 영일만의 모래알들이 그의 가슴 속 스트레스와 응어리진 애국심과 뒤섞여 몸속에서 굳어버린 강철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간신히 정신을 차린 박태준은 수술용 쟁반 위에 놓인 그 시커멓고 딱딱한 덩어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통증 속에서도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껄껄 터뜨리며 옆에 있던 비서에게 힘겹게 속삭였었는데요. 허허, 이것 봐라. 이게 바로 내가 영일만에서 마신 훈장인가 보네. 내 몸속에 제철소의 뼈대가 아예 박혀 있었어. 40년 동안 숨쉬기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녀석들이었구먼. 이제야 내 몸속에 있던 포항의 모래알들을 밖으로 꺼내놓는구먼. 이제야 비로소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 그는 그 고통의 산물을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온 전우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에게 그 석회 덩어리는 육체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용광로에 던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의 일시적인 회복도 잠시, 그의 기력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임종 직전 박태준은 가족과 포스코 관계자들을 침상 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창한 훈계나 화려한 유언을 남길 법도 했지만 그는 그저 야윈 손으로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남겼습니다. 포스코, 세계 최고의 제철소로 계속 키워주게. 나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네. 조상들 볼낯이 생겨서 참 다행이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 내가 죽거든 내 무덤 앞에 꽃 같은 거 두지 말고 그저 포항의 쇳물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것만 전해주게. 강철의 거인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0만 유튜버 위인전 리부트가 조명한 박태준의 마지막은 화려한 국장도 금박을 입힌 화려한 묘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향한 60년의 무거운 사명감을 마침내 내려놓고 떠나는 한 노병의 평온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쇳물보다 뜨겁게 살았지만 떠날 때는 물 한 잔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남은 것은 포스코의 주식이나 비자금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외하는 강철 대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산업화라는 거대한 기초와 부러지지 않는 민족의 자존심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폐 속에 품고 살았던 그 석회 덩어리는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견고한 기반이 되었고 그가 끝내 거부했던 주식 한 주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풍요와 자부심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시니어란 무엇입니까? 수천억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이름을 딴 빌딩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태준처럼 자신의 폐를 녹여 나라의 심장을 살리고 단 한 푼의 욕심 없이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까? 박태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너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그는 영일만 바다를 보며 약속했던 우향우의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기에 차가운 바다에 빠지지 않았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을 더 멀리, 더 높게 띄워 올린 뒤 호련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의 수라 박태준. 그의 이름은 이제 쇳물보다 뜨거운 열기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그는 갔지만 그가 만든 철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인간이 조국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수년이 흘렀지만 포항제철의 용광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붉은 쇳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불꽃 속에는 박태준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고도 살 수 있을까라며 밤잠을 설치던 그의 고뇌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어 우리 세대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빈손으로 떠난 거인 박태준. 그의 무소유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부유한 유산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단단한 뼈대를 세운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 사람, 강철 거인 박태준을 떠올립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온몸을 녹여 국가의 기초를 다진 한 인간의 처절한 기록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진정한 어른의 품격과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묵직한 가르침입니다. 위인전 리부트.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볼 인물은 포항제철의 창업주이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한 박태준 회장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세계 1위의 제철소를 완성하고 박수갈채를 받던 화려한 준공식장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말 영일만의 매서운 모래바람과 비아냥거리는 세계의 시선 속에서 야전 침대에 몸을 뉘이고 식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고독한 사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전문가와 선진국들이 한국의 제철소는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으며 조롱할 때 그는 전 직원을 갯벌 앞에 세우고 서슬퍼런 배수진을 쳤습니다. 우향우. 실패하면 우리 모두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이 짧고도 비장한 한마디는 박태준의 인생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베어버리고 조상들의 피눈물로 받은 자금을 단 1원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사명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500도의 뜨거운 쇳물을 토해내게 했고 그 쇳물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물길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가진 목숨을 건 책임감과 꺾이지 않는 의지가 시대의 불가능을 어떻게 기적으로 바꾸어 놓는지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책임과 청렴입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장교로 시작해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닦는 거대 기업의 수장으로 성장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거나 사적인 욕망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그가 보여준 마지막 행보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욱 깊은 숙연함을 안겨줍니다. 2011년 임종 직전 그의 폐에서 적출된 주먹만 한 석회 덩어리들. 그것은 영일만 현장에서 마셨던 시멘트 가루와 조국을 향한 지독한 스트레스가 몸속에서 굳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도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포스코를 세계 최고로 키웠음에도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주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조국이다라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빈손으로 눈을 감았던 그의 선택은 단순한 결벽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자신이 일궈온 가치가 온전히 후대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증명한 노년의 가장 품격 있는 마침표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박태준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좌우명은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입니다. 개인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남긴 원칙과 가치는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년은 육체의 쇠락에 순응하는 퇴보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강철 같은 원칙을 사회와 민족에게 환원하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절정을 맞이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각자의 영일만이 있고 아직 끌어오르지 않은 자신만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러 있기보다 오늘 내가 가진 연륜과 직관으로 우리 사회의 비겁함을 꾸짖고 단단한 뼈대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인전 리부트가 박태준의 삶을 통해 발견한 우리 시대 어른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그 온도는 1500도 쇳물보다 뜨겁습니다. 현실의 거센 조류 앞에서 주저앉기보다 실패하면 죽겠다는 각오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정체된 세상을 깨우는 박태준의 기계가 여러분의 오늘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강철로 단련되는 과정임을 박태준은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잊혔던 도전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면 여러분이 지켜온 소중한 인생의 원칙이나 남기고 싶은 깊은 삶의 지혜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위인전 리부트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2막, 그 위대한 완성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빈손으로 떠나지만 우리가 남긴 강철 같은 정신은 다음 세대를 지탱하는 든든한 대들보가 될 것입니다. 위인전 리부트는 앞으로도 시대를 앞서간 거인들의 발자취를 통해 여러분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황혼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박태준의 쇳물처럼 뜨겁기를 소망합니다.